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자유와 평화는 우리 모두의 손으로. 한국 기독교사 토파보기 제8회 마테오 리치 공자를 사랑하다 메인 세미나 세담이 모두 기뻐하리라. 우리의 자, 한국 기독교사 토파보기 제8회 마테오 리치 공자를 사랑하다 메인 세미나 시작합니다. 자, 한국 기독교사 토파보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반동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났다는 건데 그냥 일어난 거예요? 누가 또 뭐 루터처럼 대표적인 분 없나요? 예수의 창설한 그 스페인 출신의 네. 로욜라. 별로 안 유명하잖아요, 생각보다. 로욜라 그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가 왜 나옵니까? 서강대학교 예. 가면 중앙도서관 이름이 로욜라 도서관. 그러니까 루터만큼 유명하진 않잖아요. 그거는 유명한데. 아마 개신교라서 그러나요, 우리가? 예, 그럴 것 같은데. 가톨릭 쪽에서는 가톨릭 쪽에서는 엄청 유명. 먹어주죠. 그 사람은 왜 개혁한 건가요? 그 내적으로는 네. 교회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그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저기 청와대에 계신 분도 지금 인정 안 하잖아요. 그 자신들의 그 과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의 과오를 인정함으로써 교회를 개혁하고 내적으로는 네. 그다음에 바깥으로는 선교를 통해서 실추된 교회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는 철저한 가톨릭주의적인 선교 단체였습니다. 그 뭘 하나요? 루터 같은 경우는 성경도 번역하고 도망도 다니고 철로 역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일단 공부 겁나게 열심히 해요. 공부를 합니까? 네. 자연과학 공부, 그다음에 뭐 지리, 예. 천문 뭐 이런 걸 엄청 열심히 공부들을 해요. 예, 하고 해서 그냥 개혁하겠다 그러면 개혁이 된 건가요? 가톨릭이? 그러니까 가톨릭이 예.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의 명령을 다시 시작하면 네. 하나님이 아니, 봐주실 거다. 제가 묻는 거는 뭔가 딱 뒤집었고 이런 건 없냐고요. 아니죠. 교황한테 가서 납작 엎드리면서 이게 무슨 개혁이야? 우리가 상소를 올렸다. 교회를 개혁시킬 테니까 우리한테 예. 좀 정권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교황 바오로 3세가 네. 너희들이 내가 명령을 줄 테니까 사절 해봐. 뭐 이거요? 너희들을 밀어줄 테니까 어. 외국 나가서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 외방 선교단으로 인준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바오로가 불편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내보낸 거 아닐까요? 안에 있으면 난리를 칠 거니. 그 예수에는 그 유럽의 거점을 두고요. 예. 세계의 지점을 이제 두면서 확산돼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외부에 신경 써라. 안에서 시끄럽게 하지 예, 말고 나가서 놀아라. 그건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같은데요. 그 교황 입장에서도 예. 자신의 면을 다시금 세워줄 호위무사들 좀 이렇게 교회의 얼굴 체면을 세워줄.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선봉장들이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캐톨릭이 나와가지고 그잖아요. 이 루터라는 멧돼지 그 이놈의 새끼가 와가지고 옆구리 한쪽을 떼 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열교라고. 그리고 현재도 유럽 본토 안에서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내 새끼라고 생각하는 애가 와가지고 또 개혁해 보겠으니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불편하지 않을까 또 이거죠? 부동산 경제적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지중해 세계 안에서 네. 다 이거 내 거야라고 침발라 놨는데 네. 멧돼지가 반토막을 냈잖아요. 허벅다리 하나 정도 네, 떼나갔지. 가톨릭의 네. 영토가 부동산이 많이 뜯겨져 나갔어요. 아, 그런데 굉장히 상처가 크고 실망이 클 거 아니에요. 그걸 채워주겠다 그랬구나. 저쪽에 또 노는 땅이 있어. 네. 그러면 개신교 쟤네들은 지금 마이너리그 아니에요. 일단 놔두고 우리가 불편하니까. 한씩 예. 밟아주면 바깥으로 못 나가요. 네. 가톨릭이 이렇게 해외 선교 나갈 때는 개신교는 가톨릭 세계 안에서 투쟁하느라고 네. 바깥을 바라볼 엄두도 못 내고 그럴 겨를도 없었어요. 네. 근데 천주교는 안으로는 개신교 세력을 짓누르면서 바깥으로는 자신들의 실추된 망실된 영토를 다시금 실지 회복 하려는 그
욕망의 화신이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저쪽에 땅이 많습니다. 아직 우리가 가져야 될 땅이 저렇게 많습니다. 땅 넓히러 간 거네 결국은. 결국은 내가 볼 때는 손 박사님한테 물들었다. 예, 굉장히 저한테 역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줬어요. 우리 손 박사님. 부동산. 예. 네. 지금 부동산이 딱 떠올랐어요. 맞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실제로 포르투갈하고 네. 스페인하고 네. 서로 바깥에서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 과열을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혁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가톨릭 입장에서는 개혁이죠. 부동산이- 왜냐하면 개신 종교개혁 자체도 저는 예. 네, 똑같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돈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 자, 급히 그 역사를 공부하신 신부님을 찾습니다. 한번 모시고 이런 얘기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예. 그 해외로 나가는 선교회 중에서 네. 예수회는 포르투갈을 기반으로 했어요. 네. 근데 물론 로열라는 스페인 출신인데 예수회의 스폰은 포르투갈. 포르투갈. 근데 이제 이미 인도 지역으로 진출해 있었던 도미니크 회나 네. 프란체스코 회 같은 경우는 스폰이 스페인이었습니다. 빵빵했겠네요. 그러니까 이 예. 이제 선교회들 간에 네. 제3세계에서 그 선교지에서 네. 자신들의 그 선교회의 세력이 확산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과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청에서 보기에도 이거 너무 과열이 심하니까 불러다가 타협안을 줍니다. 그 교황 알렉산더 6세가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의 그 선교지에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1493년에 서경 30도를 기준으로 위도가 있고 경도가 있잖아요. 네. 경도 30도를 기준으로 동쪽은 포르투갈, 서쪽은 스페인이 나눠서 선교하고 둘이 자기 영토 안에서는 그 서로에게 간섭하지 말라. 근데 서경 30도가요. 그걸 어떻게? 예. 그때 이제 측량술, 항해술이 발달해서 그걸 예. 이제 계산하게 된 거죠. 예. 근데 바로 남미 대륙에 네. 30도를 딱 자르고 보면은 지금의 브라질 지역이 바로 포르투갈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브라질의 동쪽 나머지 지역은 다 스페인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페루라든가 칠레라든가 아르헨티나 이런 것들은 다 스페인어를 씁니다. 그래서. 근데 예.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써요. 예, 그것이 바로 요때 만들어진 개념이죠. 근데 다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경계선을 중심으로 포르투갈은 동진을 하고 스페인은 서진을 하면 중간에서 만나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또 각축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의 선교사들의 그 선교가 사실은 그런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라고 하는 군대하고 동반을 한 건가요? 그 당시 선교사들은요, 그 선교회만의 자체적인 배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당시 모든 선교사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제국주의 상선이자 군함이죠. 거기에 승선해서 같이 식민지를 구축하고 식민지에서 군인들은 정치적 경제적 그 약탈과 지배를 하고요. 사제들은 종교적인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에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각축을 벌이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필리핀 지역 두테르테 네네. 필리핀 지역은 스페인이 접수를 하고 네. 인도라든가 중국, 일본 등은 포르투갈 세력들이 접촉을 하면서 요 아시아 일대가 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각축장이 되죠. 지금 미국이랑 러시아랑 나눠 먹으라 비슷한데요. 쉬어가는 코너 하나 가시죠. 네. 안 그래도 프란치스코나 도미닉 수도에 얘기하면서 프란치스코죠. 네. 예, 진짜 성은을 받았습니까? 그 성화에 보면은 역사적 이분이 성은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손에 못 박히고 다리에 못 박히고 머리에 있는 상처를 이분이 받았다. 그래서 나타났다고 돼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봅니까?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손 박사님. 저도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적으로. 네, 그 뭐 과학적으로 네. 설명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어느 시대나 존재합니다. 그 역사학자들은 오케이라고 합니까? 뭐 그것을 종교적 체험으로 표현한 거죠. 그 네. 프란치스칸들은 예. 자신들을 굉장히 고통을 주면서 신비적 경험으로 도달하는 네. 영적 훈련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막 그 기어다니고 순례 다닐 막, 때 예, 기어다니고 예. 이러면서 무릎에 뼈가 드러날 정도 네.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인 게 아니고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근데 아니면 하나의 우화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그게 거예요. 어떤 신비적 경험 속에서 네. 이게 기어다니면서 네. 상처가 난 걸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됐을 수 있겠죠. 이거를 뭐 아니 프란치스 저도 저기 예. 산에 가서 네. 산기도 하느냐고 이렇게 나무 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손에 이렇게 상처도 생기고 그래요. 뚫리진 않잖아요. 풀리진 않지만 네. 이제 저는 얕으니까 근데 네. 뭐 우리 프란체스코는 산기도 예, 소- 열심히 하시다 보면 네. 깊이 패일 수도 있죠. 종교적 성화의 단계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인도 지역에서는 도미니크 해나 프란체스코 해가 이미 있었지만 네. 인도의 서부 해안 지역에 고아란 지역이 있어요. 거기 하비에르가 처음 갔는데 네. 가서 이제 이 예수회는 특유의 그 엄격한 수도 생활과 윤리적 생활 거기에 더불어서 연구를 많이 한다 했잖아요. 네. 학술적 연구와 더불어서 그 이렇게 토착화 선교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학교를 지으면서 그 지역 사회에 동화되는 선교 전략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면 경교가 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교랑 되게 유사한 선교 전략을 썼던 게 바로 예수회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프란체스코나 도미니카는 네. 해외로 나가도 딱 라틴 그 로만 카톨릭의 그 어떤 자신들의 습성과 문화를 버리지 않았다. 버리지 않고 그대로 고수해요. 근데 이제 예수회는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발달하고 문화적으로도 개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언어와 문화나 풍습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연구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동화되는 선교 전략을 폈던 것이 바로 예수회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둬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 로열라가 네. 이제 로열라가 아니죠. 로열라랑 같이 창설 멤버입니다. 예수의 하비에르. 하비에르가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거예요. 인도에서 일본으로 진출하고 네. 일본 선교를 하다가 아시아의 센터는 중국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중국을 진출하려고 마카오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마카오로 가가지고 중국 본토를 못 들어가고 네. 하비에르는 죽어버립니다. 아. 그게 이제 하비에르가 가지고 있는 한이라면 한입니다. 근데 가다 보면 우리 제주도도 있고 이런데 왜 하필 바로 일본으로 갔을까요? 그러게요. 가다가 그죠? 인도에서 출발했던 거면 가다가 뭐 대만도 거쳐가고 뭐 이런데. 일단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마르코 폴로가 쓴 게 굉장히 환상적이었기도 했던 것 같고요. 가이드북이 있었네. 그죠? 네. 거의 뭐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처럼. 그러니까 딴 건 일본을 일단 얘기하는- 적기고 저기부터 네. 가자였구나. 그러니까 일본이 일단 그 제일 첫 번째 도착지였어요. 하비에르한테. 근데 와 보니까 네. 아니었던 거예요. 피부가 하얀. 그리고 그때 예. 그 일본인을 만나요. 네. 처음에는 어디 있었지? 마카오에 있었나? 거기에 있다가 네. 일본인 안지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네.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선교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이제 먼저 가기도 하죠.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깐. 이제 하비에르의 일본 선교와 네. 일본 기독교 역사는 네. 다음 회로 일단 넘기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알겠습니다. 일단 중국. 중국. 그래서 하비에르가 네. 일본에서 많은 공을 들이다가 이제 여기 중국이 먼저 접수가 돼야 이 아시아를 접수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닫고 중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마카오 근처죠. 네. 그 상천도라는 섬에서 중국을 바라보면서 이제 중국 선교를 꿈꾸다가 준비하다가 결국 애석하게도 왜 못 가요? 뭐 병에 걸려 죽는 거죠. 그래서 그 하비에르는 중국은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비자가 안 나왔을 건데. 중국 요즘에도 비자 비자 사야 돼요. 아 진짜요? 예, 4만 원 넘어요. 개인
단체로 가도 45,000원. 비싸네. 이제는 잘 나오지도 않아. 저기 사드 때문에. 그러게요. 예. 1552년 8월에 네. 막 그 상천도라는 음. 중국을 바라보는 그 섬에서 음. 중국 진출을 꾀하다가 죽습니다. 그게 1552년 음.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이니까 아마 풍토병에 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럼 오늘 주제가 마테오 리치 공자를 사랑하다는데 마테오 리치는 언제 나오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비에르의 후예라고 볼 수 있죠.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따로 다시 온 거예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 마테오 리치는 16세기. 마테오 리치 이전에 로마 교황이 네. 이제 카르네이로라는 사람도 보내고요. 1568년에 예. 1573년에는 발리냐니 뭐라고요? 발리냐니 이 사람 누구한테? 발리냐니도 있고 발리냐뇨도 있고 그랬더라고요. 아, 이탈리아 분들인 것 같네요. 마카오에 정착을 하면서 마카오는 결국은 예수회의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마카오 가면 천주교 성당이나 이런 유적들이 많죠. 그래서 이번에 개봉한 영화 사일런스에도 보면은 침묵. 예. 예수의 신부들이 네. 마카오에서 스승의 그 배교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네. 일본으로 출항하는 네. 현장이 마카오로 등장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마카오는 그런 어떤 예수의 아시아 선교의 어떤 베이스 캠프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카르네이로 발리냐니 이후에 바로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네, 루지에리와 마테오 리치 이 두 사람이 아, 두 사람이에요? 예. 루지에르? 루지에리 루지에리. 아, 루지에리랍니다. 루지에리. 그다음 마테오 리치 이렇게 두 사람이 우리 인문학자님. 네. 저기 본토 발음을 한번 해주시죠. 아, 루제리? 네, 알겠습니다. 많이 마셨어요. 예. 오렌지. 예. 오렌지예요. 오렌지. 예. 네.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네. 중국어 학습, 그다음에 중국 풍습에 대해서 예. 배우는 예.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전도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아, 현명하네. 그죠? 그리고 예. 먼저 막 사람 전도하고 이러기보다 예. 먼저 나라에 가서 네.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허락을 받아요. 어. 해도 되겠습니까? 이러고. 근데 하라 그래요? 네. 중국 왕이 그때 누군데요? 명나라 때요, 이때. 명나라 때. 네. 그때도 받아줬네, 그래도. 서역에서 왔다 그래서 그러나? 예. 1557년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명정부의 묵인하에서 네. 이제 마카오를 중심으로 교육 활동을 허락을 받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예수회가 마카오에 진출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경제하고 연관이 다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좀 더 활발하게 하고 무역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우리가 포교 활동도 좀 하겠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막 그 공격적이거나 이런 자세로 하지 않고 네. 네, 예를 갖춰서 했다는 게 좀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였을 그 거예요. 선교의 수단으로 금전적인 걸 썼다 그러면 뭐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거꾸로 됐나요? 금전의 수단으로 선교를 썼나요? 네? 그러니까 선교가 목적이었는데 그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교역이라든가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활용했느냐 아니면 그냥 경제적인 교역이 주 그거고 선교는 그냥 어떻게 보면 꼽사리 껴서 그냥 그것을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질문 같기도 하고요. 아. 근데 어쨌든 양분될 수 없다. 예수의 선교사들의 선교 방식을 보면은 네. 그 서양의 앞선 과학기술, 천문학, 그다음에 여러 어떤 지식들, 네. 서구적인 지식들을 소개하는 걸로 네. 선교를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환심을 사는 거죠. 그럼 선교의 목적이 제대로 있었다고 볼 수는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두 집단이 예, 어쨌든 예수회에서는 분명한 선교적 목적을 갖고 들어간 거고. 네. 그 전에 일어났던 우리 칸 있을 때 리베르크 가고 막 이랬을 때는
우리를 그만 괴롭혀 하는 사절로 보낸 거잖아요. 그런 성격이 좀 강하죠. 예, 그런 성격이 강하다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선교의 입장에서 갔다. 그러니까 이제 항해술이 발달하고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럽 안에서 이제 파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가 있는 곳으로 와서 그 새로운 파이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그 각 포르투갈, 프랑스, 뭐 스페인, 영국 등의 그런 민족 국가들이 네. 서로 제 3세계에서 이제 식민지에서 네. 자신들의 그 식민지를 더 한 뼘이라도 더 넓히려는 경쟁 구도 안에서 선교사들도 선교를 수행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네. 바로 1583년에 1583년. 루지에리하고 마테오 리치가 처음으로 마카오를 벗어나서 지금의 그 광저우 근처입니다. 그 광저우 아시죠? 광저우 아시안 게임 열렸던 그 중국의 가장 남단에 있는 뭐 이름만 알죠, 저희는. 예. 예. 그 광저우 옆에 그 짜오칭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거기를 방문하고 정중하게 예절을 갖추고 결국 선교 윤허를 받습니다. 그게 하비에르가 상천도에서 중국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죽어가던 때로부터 정확히 30년 후입니다. 결국 30년 만에 마테오 리치와 루지에리가 중국 본토를 밟게 되는 거죠. 거기에 짜오칭에다가 3층짜리 유럽식 성당을 1년 만에 건축하고 중국인들을 문화 속으로 젖어 들어가게 됩니다. 딱 붙어 있네요. 광저우랑 이 홍콩이랑 마카오랑 네. 다 네. 가깝네요. 근데 이제 그 마카오하고 네. 여기는 그 상업을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특별히 만들어준 지역인데 이제 중국인들의 내지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루지에리는 선교실록이라는 최초의 한문으로 된 천주교 서적을 집필을 하고요. 네. 마테오 리치는 산의 여지 전도라는 지도를 만들어서 그 중국인들의 중화 세계관 네. 그것을 좀 흔들어 깨우는 네. 새로운 세계의 존재를 알리는 그 문화 선교 전략을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게 꽤 중국 지식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대요. 이 세계 지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방관도 막 마테오 리치한테 부탁을 한 거죠. 저거 좀 베껴 그리게 해달라. 그래서 뭐 이제 그 지도를 모사해서 거기에 한문으로 주석 달아서 이제 그 자기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료들한테 리치가 나눠주는데, 네. 이게 이제 초기 선교에는 꽤 큰 영향을 지도를 줬다고요? 예. 와. 근데 이 1600년대로 가면 예수회에서 지리학이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들어오는 예수회 수도사들도 다 지도는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문화적인 접촉을 하다 보니까 네. 그 마테오 리치가 쓴 중국에서의 그리스도교 선교 역사, 네. 천주교 중국 전입사라는 책이거든요. 이걸 네. 마테오 리치가 쓰는데 여기에 보면은 마테오 리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선교를 하고 있는가 의심이 갈 정도로 선교사들은 교회법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남는 시간이 있으면 무엇보다 중국의 언어, 문화, 예법을 익혀 중국인들에게 자신들의 모범적인 삶을 자세히 보여줌으로써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교인으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여 언어와 시간 부족의 장벽을 극복하려 애썼다. 야, 그러니까 삶으로 전도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옛자도 일단 안 꺼내면서 삶으로, 예. 그 서구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문명, 네. 그다음에 자신들의 아주 고매하고 도덕적 삶 이걸로 매력을 주려고 했던 거죠. 저희 교회가 쓰는 선교 방식이랑 비슷합니다. 선교, 전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네가 믿는 신이 뭐냐를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선교 방식. 아주 비효율적이긴 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네. 마테오 리치가 이제 지도를 나눠주면서 이게 굉장히 성공적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과학이랑 네. 이제 천문, 역법 이런 음. 것들을 중국에 이식하면 굉장히 선교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되게 1605년 5월 12일에 마테오 리치가 이제 예수의 본부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천문학자들이 중국에 와서 역법 계산에 필요한 기초 자료들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중국역의 개정에 기여할 수 있다면 네. 점점점점 해서 우리의 평판이 높아지고 점차 중국 사회에 들어가는 것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유롭게 우리의 선교 활동에 전개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편지 이후에 그 한 15년 정도 지나면 정말로 이제 천문학이라던가 역법의 정통한 예수의 학자들이 네.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죠. 야. 그러니까 예수의 선교에 있어서는 기존의 그 제국주의 뭐 어떤 그런 저 이교 집단으로 보고 완전히 그 타자화시키는 그런 선교가 아니고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네.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 언어, 철학, 종교적 습성까지 존중하고 그거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딱 올려놓는 거죠. 네. 야, 이거를 현명하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무섭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네. 효율적이에요. 줄 거 주고 예. 네, 막판에 땡길 거 땡긴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예. 우리 경교 때랑 비슷하죠. 복음의 예. 핵심만 놓치지 않는다면 네. 다 줄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태도를 마테오 리치나 루지엘이 취했던 것 같아요. 예수의 네. 초기 그 전위적 선봉장들은 그랬습니다. 예. 예수의 선교사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굉장히 고단수였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신대륙하고 또 중국은 또 다르잖아요. 또 굉장히 발달된 문화와 또 어떤 예법과 또 중화 사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이제 다른 어떤 신생 선교지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더 섬세하게 공을 들이고 그걸 좀 자기들도 그 사람들을 파악해 가면서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영화 우리 미션이라는 영화 봤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은 남미의 어느 부족을 이제 그 제레미 아이언스인가요? 예, 맞아요. 그 제레미 아이언스가 사실은 나오고 예, 맞아요. 로버트 드니로는 로버트 드리노. 예. 그 인간 사냥꾼이었죠. 예, 예, 예. 그 남미의 노예 그, 사냥꾼. 그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네. 그런 인간 사냥꾼이었는데 이 사람이 결투를 하다가 그 동생을 친구를 동생을 죽이네. 동생을 네. 죽이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 죄책감이 시달리다가 네. 그 신부인 아까 누구였죠? 제레미 제레미 아이언스를 만나서 참여하고 네. 이제 같이 수사의 길로 접어들면서 이제 원주민들과 살게 되는데 네. 원주민을 완전히 짐승으로 보고 사냥하던 사람이 이제 인간으로서 보게 되는 네.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에는 철저하게 그 원주민들의 그 인간성, 문화를 존중하는 아, 그 사람이 예수의 선교사인가요? 영화 미션에 나오는 네. 선교사들이 예수예요. 아하.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원주민들을 토벌하러 들어오는 스페인 네. 그 포르투갈 군대죠. 네네. 그 포르투갈 군대랑 싸우잖아요. 맞서 싸우잖아요. 네. 그 로버트 드니로는 싸우고 그러면서 옛날 버릇 나오잖아요. 제레미 예, 아이언스는 예. 십자가를 들고 나가죠. 네. 네. 그러면서 그래서 죽고. 어떤 그 네. 그 안에서도 갈등하는 두 입장이 나오는데 어쨌든 예수애가 취했던 태도는 이러한 그 당시의 서구 세계가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 대해서 바라봤던 그 어떤 일반적 태도와는 좀 달랐다. 미션의 마무리를 해주고 끝내셔야죠. 아, 그 마지막은 얘기하면 안 되죠. 마지막이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주제인데. 그 제레미 아이언스 예. 군한 그 수사님이 성함은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로버트 네. 드니로니까 다른 네. 길로 네. 저항을 하지만 이제 결국 예 같은 그 결말을 맞게 되죠. 그 예. 토착 문화에 대한 존중과 애정, 그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중국에서의 루지에리하고 네. 마테오 리치는 아까 로버트 드니로하고 제레미 아이언스가 같은 듯 하면서 다르듯이 네. 선교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루지에리는 잠깐만요. 예. 다르단 말이에요. 예, 달라요. 조금 있다가 네. 이어지도록 가시죠. 루지엘이랑 마테오 리치 두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선교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고 얘기가 끝났어요. 잠깐 쉬었다가 했죠. 네. 예. 뭐 어떻게 다릅니까? 예, 뭐 협력을 해야 되는데 싸웠나요? 그러니까 선교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부터가 좀 달랐어요. 그 중국 사람 대상이겠죠. 중국 사람 대상인데 네. 루지에리는 네. 네. 좀 민중 서민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PD
그러려면 마테오 리치는 NL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네.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루지에리는 민중을 지향했고 네. 마테오 리치는 좀 루지에리보다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예. 그 중국의 유식 엘리트 계층들, 아, 지배계층. 지배계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자들. 학자들과 그 유식자들을 대상으로 기독교를 소개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요런 평가를 공부 잘하고 못하고로. 아, 엄청난. 우리 죄송합니다. 이- 홍두깨 네, 역사학자님의. 한국의 민중실학자들과 이 민중 목회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생각은 좀 급사과하고. 오히려 넘어갑니다. 루지에리가 더 예. 좀 진취적이고 진보적이었습니다. 예. 이 루지에리가 민중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네. 당시 민중이 가장 많이 믿고 있었던 종교인 도교, 도교, 불교 불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선교를 했습니다. 도교, 불교 또 우리 언저리 인문학자님 또, 할 얘기가 그래서- 많지 않습니까? 예. 약간 얘기 듣고 가죠.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중국 관내로 진출했을 때 네. 승려복을 입고 돌아다녔어요. 누가요? 루지에르가 루지에리하고 마테오 리치가. 둘 다. 아. 네. 아, 경교- 경교. 경교 생각이 확 납니다. 예, 그러니까 패턴이 비슷하게 가는 거죠. 우리나라에 초반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한복 입고 안 돌아다녔나요? 한복 입고 돌아다녔죠. 네, 사진 보면 그것도 한국 비슷하네요. 사람이 많아요. 아니 한국 조선에 들어왔던 프랑스 선교사들, 가톨릭 선교사들도 네. 다 한복 입고 다녔어요. 이제 왜 그래야지 위장을 하고 돌아다니죠. 우리 홍 박사님 표현으로 예전에 하신 표현으로 확실히 카톨릭이 깔고 앉은 게 많아서 좋네요 전통이. 예. 그래서 그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접목을 시켜서 네. 좀 불교적인 패턴으로 네. 양식으로 네. 이 기독교를 소개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네. 마테오 리치는 중국에서 다니면서 결국 루지에리하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 중국의 민중은 도교나 불교가 지배하고 있지만 네. 중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네. 지배계층인데 네. 지배계층의 종교 철학 체계는 네. 불교나 도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